조선의 개국과 이성계, 혁명인가 반역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630년 전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세워진 이후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왕조였습니다. 불교를 숭상하고 뛰어난 청자를 빚어내며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낸 나라, 그 찬란한 문화와 긴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 고려는 더 이상 그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흔들렸고 귀족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가 몰아쳤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388년 여름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위화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결단이 내려집니다. 한 장군이 오만 대군의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앞에는 강이 있었고 뒤에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모두를 거슬렀습니다. 그 순간 500년 고려의 역사가 끝났고 500년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성계, 조선의 태조, 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을 배신한 역적이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성계의 등장입니다. 이성계는 1335년 지금의 함경도 영흥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고려의 변방, 동북면 지역의 무장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지역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이성계 역시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활쏘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말을 달리면서도 백발백중, 바람이 불어도 백발백중. 훗날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동방 제1의 신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력만으로는 시대가 그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혼돈이었기에 이성계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사방에서 적의 침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홍건적은 원나라의 반기를 든 한족 반란군으로 1361년에는 무려 1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해 수도 개경을 함락시켰습니다. 왕은 피란을 가야 했고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왜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해안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납치하는 대규모 세력이었습니다. 해마다 수십 차례의 침략이 반복되었고 남해안 일대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이성계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362년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1380년에는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아지발도라는 왜구의 뛰어난 장수를 화살로 쓰러뜨리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따르기 위해 앞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썩어가는 사이 이성계의 이름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대가 그를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방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388년 고려 조정에서는 큰 결정이 내려집니다.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을 장악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 즉 고려 영토 일부를 자신들의 관할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분노했고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군대를 이끌 것을 명했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국입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지금은 여름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북쪽 땅으로 원정을 가면 병사들이 열병으로 쓰러집니다. 전략적으로 불리한 계절입니다. 셋째, 지금 남쪽에서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면 남쪽이 텅 빕니다. 나라 안이 위험해집니다. 넷째, 장마철에는 활의 악효가 녹아 활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 군대의 가장 큰 무기가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왕명은 내려졌고
이성계는 출발해야 했습니다.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장마로 강물이 불어 도저히 건널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에서 지쳐갔고 식량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진도, 후퇴도, 머무는 것도 모두 죽음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조정의 회군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거부했습니다. 최영 장군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이성계는 결단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단 중 하나였습니다. 결단과 혁명, 위화도 회군. 1388년 5월 22일 이성계는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돌려라.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5만 명의 대군이 북쪽이 아닌 고려의 수도 개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였고 혁명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개경의 수비군은 이 압도적인 병력 앞에 무너졌고 최영 장군은 사로잡혔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단숨에 고려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했고 신하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성계 곁에는 정도전이라는 탁월한 학자이자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이성계에게 제시했습니다.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 왕과 신하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조선의 설계도였습니다. 토지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이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하나의 조치로 이성계는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새 나라의 기반이 차근차근 닦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후의 장벽, 정몽주와의 대결. 그의 이름은 정몽주, 고려말 최고의 학자이자 외교관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충신이었습니다. 이성계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가 새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결사반대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명망은 너무 높았기에 그가 살아있는 한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이방원은 시조 한 수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뜻은 분명했습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함께 새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날 밤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선주교 위에서 그를 습격했습니다.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한 그 돌다리를 사람들은 이후 선주교라 불렀습니다. 충신의 피가 대나무처럼 굳건하게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정몽주가 제거되자 새 나라를 막을 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탄생 1392년 7월 17일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절인 7월 17일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헌법이 반포된 날로 기억되는 이날은 동시에 조선이 개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조선이라 했습니다. 아침 조 신선할 선, 아침 햇살처럼 신선하고 밝은 나라라는 뜻이자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명나라의 국호를 청했을 때 명태조 주원장이 직접 조선이라는 이름을 낙점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수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의 서울입니다. 한양은 북쪽에 북악산이 버티고 남쪽에 한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이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이 궁궐 이름을 지었는데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불렀으니 군자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시라는 뜻입니다. 왕과 나라가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유교가 국가 이념이 되었습니다. 불교 중심의 고려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춘과 효를 중심으로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제도가 정비되어 귀족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토지개혁으로 권문세족의 힘을 꺾고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줬습니다. 법전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골격이 하나하나 갖추어졌습니다. 적어도 이 시절의 조선은 희망이었습니다. 왕자의 난과 비극. 그러나 왕이 된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 소생의 아들들과 두 번째 부인 강씨 소생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씨 소생의 아들 중에는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을 결심하는데 아버지를 도왔고 정몽주를 제거한 장본인이었으며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이복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1398년 이방원은 마침내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과 또 다른 이복 형제 이방번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이성계의 가장 중요한 참모였던 정도전까지 죽였습니다. 이성계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아들의 손에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이성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이성계는 왕위를 내던지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방원이 왕위를 이어받고 태종이 된 후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사신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면 사신에게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사신들은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심부름을 보냈더니 아무 소식도 없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성계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1408년 태조 이성계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북면의 한 무장으로 태어나 고려 최고의 장군이 되었고 결국 새로운 왕조를 열어 그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만들어준 왕자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500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반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군대를 돌려 권력을 쥔 쿠데타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었으며 유능한 인재가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놓은 혁명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완전한 영웅도 완전한 악당도 없습니다.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낳은 결단의 인물이었고 그 결단이 만들어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후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388년 여름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리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한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냉혹한 전략가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함흥으로 쫓아내면서까지 권력을 손에 넣은 그 사람, 과연 그는 조선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임스TV였습니다.